모든 것은 추락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추락은 내 다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지독하게 생생하다. 축축한 흙먼지가 뒤섞인 건설 현장의 눅눅한 냄새, 녹슨 철근이 흉측하게 삐져나온 위태로운 구조물, 그리고 발을 헛디뎠을 때의 그 짧은 허공의 순간, 온몸을 꿰뚫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내 의식은 끊겼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 침대 위, 다리에 육중한 깁스를 한 무력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분주히 오가는 발소리 속에서 의사는 무심하게 전치 6개월을 말했다. 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견고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순간이었다. 처음 몇 주간 아내 지연은 헌신적이었다. 그녀는 정성껏 죽을 끓이고 따뜻한 젖은 수건으로 내 얼굴을 꼼꼼히 닦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닳아버린 건전지처럼 그녀의 손길에서 온기가 사라져갔다. 그녀의 한숨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내가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때면 그녀는 말없이 컵을 가져와 쿵 소리가 나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내 심장에 밝히는 못과도 같았다. 부엌에서는 이유 없는 그릇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애써 짓는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와 짜증을 나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괜찮아. 내가 물으면 그녀는 뭐가? 라며 날카롭게 되묻고는 시선을 피했다. 한때 우리의 안식처였던 침실은 이제 남극의 빙하처럼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녀와 나 사이의 침대 위 공간은 그랜드 캐니언보다도 더 넓고 깊게 느껴졌다. 그녀는 늘 등을 돌리고 잤고, 우리의 대화는 약 먹었어. 식사는 했어. 같은 생존을 확인하는 단답형의 문장들로 축소되었다. 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라며 대화를 차단했다. 나는 옴짝달싹 못하는 침대에 누워 속수무책으로 그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두 아들 현우와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뭐든지 해결해주던 강인한 가장이었던 나는 이제 아내에게 그저 치워야 할 짐, 돌봐야 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독한 자괴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나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위태로운 균열을 산산조각 낼 결정적인 물건이 등장했다. 바로 그녀의 스마트폰이었다. 그 작은 사각형의 기계가 내 23년 결혼 생활을 집어삼킬 줄이야. 예전에 지연은 SNS에서 웃긴 글이라도 보면 침대에 누워있는 내게 달려와 보여주기 바빴다.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그녀의 몸 일부가 된 듯 하나의 장기처럼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화장실에 갈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았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맹수가 먹이를 지키듯 반사적으로 화면을 가슴에 품었다. 한 번은 내가 잠든 척하고 실눈을 뜨고 본 적이 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스마트폰 불빛에 파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쉴 새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미소였다. 결국 사건은 터졌다. 무심코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엿보았는데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왜 훔쳐봐? 그녀는 요즘 해킹이 무섭다며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꿨다고 보안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경고였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다. 아주 작고 검고 끈질긴 독초의 씨앗이었다. 그 의심은 독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 내 온몸의 혈관을 휘감았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끔찍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다치고 예민해져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그저 힘든 아내의 일시적인 투정일 뿐일까? 스스로를 다그쳐 보았지만 내 안의 직감은 비상경보처럼 끊임없이 울려댔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아주 크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됐다고. 몇 달 후, 의사의 허락을 받아 겨우 목발을 짚고 집안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어느 날 밤이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깊이 잠들었고 거실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내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절뚝거리며 서재로 들어가 먼지 쌓인 낡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SNS 계정을 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홀린 사람처럼 그녀의 일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가족 사진, 강릉으로 떠났던 여름휴가 사진, 그녀가 자랑스레 올렸던 음식 사진들, 행복으로 포장된 순간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다 내 심장이 쿵, 바닥 없는 곳으로 내려앉는 사진첩을 발견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 워크숍. 그 속에서 나는 그놈을 발견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듯 때때 보이는 얼굴. 하지만 어딘가 능글맞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젊은 남자였다. 이름은 태환. 대부분의 단체 사진에서 그는 자석처럼 아주 교묘하게 지연의 곁에 서 있었다. 어깨에 아무렇지 않게 팔을 두르거나, 심지어 한 사진에서는 그의 손이 지연의 허리를 아슬아슬하게 감싸고 있었다. 이건 동료애가 아니었다. 짐승의 영역 표시였다.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목이 바싹 마르고 입안에서 역겨운 신물이 올라왔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차올라 그의 개인 페이지를 클릭했다. 이 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 차가운 문구가 나를 조롱했다. 그가 나를 차단한 것이다. 왜? 대체 왜? 아내의 직장 동료일 뿐인 자가 왜 이 집의 가장인 나를 차단해야 하는가?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들은 무언가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나는 곧장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연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조회했다. 엑셀 파일이 화면에 펼쳐지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내 번호 외에 하얀 셔츠에 튄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압도적으로 많은 통화량을 기록한 낯선 번호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복사해 메신저 앱 프로필 검색창에 붙여넣었다.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그놈, 태환이었다. 하지만 교활하게도 문자 내역은 의미 없는 단어들의 나열이었다. 응, 알았어. 나중에 봐. 회의 중. 중요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 것이다. 그녀는 아주 치밀하고 조심스러웠다. 이 증거만으로는 그녀를 추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친한 동료 사이라고, 업무상 연락이 잦았을 뿐이라고 발뺌할 게 뻔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버릴 명백한 증거 말이다. 혼자서는 더 이상 이 지옥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 20년 지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준호는 내 갈라진 목소리를 듣고는 잠이 확 깬 듯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의 변화, 내 끔찍한 의심, 그리고 방금 컴퓨터 앞에서 발견한 사실들까지. 준호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단 한마디를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서 직접 얘기는 해봤어.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증거가 부족해. 발뺌할 거야.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준호야. 난 진실을 알아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 민준아,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야.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 아내 핸드폰에 몰래 깔 수 있는 추적 앱이 있어. 모든 통화, 문자 내역, 메신저 대화까지 전부 너한테 실시간으로 전송될 거야. 어둡고 질척한 길이 판도라의 상자가 내 앞에 열렸다. 나는 망설였다. 이건 불법이고 비열한 짓이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태완의 손이 지연의 허리를 감싸던 사진이, 그리고 스마트폰 불빛 아래서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던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진실이 나를 파괴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건데. 내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내의 핸드폰을 훔쳤다.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자 잠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떨리는 손으로 앱을 설치하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덤불 속에 숨어 먹잇감의 숨통을 끊을 순간만을 기다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기다렸다. 며칠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내 핸드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알림 소리와 함께 울렸다. 심장이 철렁, 발밑까지 내려앉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알림을 열었다. 그것은 지연과 태완이 나눈 메신저 대화록이었다. 삭제되지 않은,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대화였다. 그들의 추악한 비밀이, 나의 23년 결혼 생활을 조롱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젯밤 정말 황홀했어. 자기야. 당신 남편은 상상도 못할 거야. 왜? 주말에 또 그럴까? 이번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 당신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 너는 사랑해, 내 아내. 빨리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 I mean you. 내 아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세상이 빙글 돌고 눈앞이 흐려지며 누군가 내 폐에서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질식감이 몰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시뻘겋게 달궈진 칼날이 내 심장을 관통해 안에서 모든 것을 헤집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영혼이 타들어가는 고통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무언가 다른 것을 봐야 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단 1초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컴퓨터에 저장된 옛날 사진 폴더를 무의미하게 클릭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주 오래된 폴더를 열게 되었다. 지연의 대학 시절, 우리가 만나기 전의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또 다른 충격과 마주쳤다. 낯선 남자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지연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을 때의 평온하고 안정된 행복이 아니었다. 모든 규칙과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야생마 같은 자유분방함과 관능적인 기쁨이 가득한 미소였다. 23년간 그녀의 남편이었던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어쩌면 이 여자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그녀가 허락한 극히 일부의 모습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마치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의 육체적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 며칠간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던 내 안에서 뜨겁게 흘러내리던 슬픔의 눈물은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무언가가 은결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 지독한 설이 맺힌 분노였. 아내가 내 안에 나를 죽였. 그리고 이제 그녀의 배신이 낳은 괴물이 눈을 뜰 차례였다. 며칠간 지옥의 밑바닥을 헤매던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뜨겁게 흐르던 눈물은 차가운 분노로 응고되었고 내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 하나로 가득 찼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만이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아, 괜찮아. 너 목소리가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 슬프진 않아.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 만큼 차갑고 평온했.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사막처럼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 무슨 소리야, 대체. 지연이랑 얘기는 해봤. 이혼. 아니, 그렇게 쉽게는 못 끝내. 그 여자는 자기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러야 해. 뼛속까지 아주 사무치게 느끼게 해줄 거야. 내가 겪은 고통이 어떤 건지, 내가 만든 이 지옥에서 똑똑히 맛보게 될 테니까.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내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아주 위험한 스위치가 켜졌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거의 애원하듯이 입을 열었. 민준아, 복수는 또 다른 지옥이야. 너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잖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온기도 연민도 담겨있지 않았. 이미 지옥이야, 친구. 이제부터는 나 혼자 겪는 지옥이 아닐 뿐이지. 그날 이후 나는 완벽한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는 아내 지연이 내게 선사했던 바로 그 역할을 그대로 재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가 나에게 안겨준 고통, 그 불안과 의심, 무력감을 정확히 되돌려주는 잔인하고 정교한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연극의 막이 올랐다. 우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췄다. 퇴근 후에는 일부러 후배들을 불러내 술잔을 기울이거나 텅 빈 사무실에 남아 의미 없는 서류를 뒤적이며 시간을 죽였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날이 허다했다. 지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나는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무심하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좀 일이 있어서. 거의 다 끝났어. 곧 들어갈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녀가 무슨 일인데. 요즘 계속 늦내라고 캐물으면 나는 별거 아니야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당혹감은 내게 차가운 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 스마트폰. 나는 그녀의 행동을 완벽한 거울처럼 비추기 시작했다. 집에 있는 동안 내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의미 없이 인터넷 뉴스를 보고 옛날 영화 클립을 보면서도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비밀을 엿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가끔씩은 일부러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 아주 은밀하고 의미심장한 웃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연의 신경질적인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혼자만 보지 말고 같이 좀 보자. 호기심과 짜증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이 내 스마트폰 화면으로 다가오는 순간 나는 그녀가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이
전광석화처럼 재빨리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찔러 넣었.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들끼리 웃긴 얘기가 있어서. 내 눈을 마주하는 지연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아함이었다. 하지만 내 계산된 연기가 계속될수록 그녀의 표정은 노골적인 의심과 통제할 수 없는 불안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내 옷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내가 잠든 척하면 유령처럼 살금살금 다가와 내 스마트폰을 집어들려 했다. 물론 소용없는 짓이었다. 결정타는 비밀번호 변경이었다. 나는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는 공동으로 사용하던 태블릿 PC의 비밀번호까지 집안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접근 권한을 차단해버렸다. 며칠 후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려던 지연이 결국 폭발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당황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여보, 이거 비밀번호 바꿨어. 나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바꿨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가 같이 쓰는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워졌다. 그제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그녀가 몇 달 전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요즘 해킹이 무섭다잖아. 개인정보 유출될까봐. 보안 때문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뱉었던 거짓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확히 자신에게 돌아온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격렬한 싸움보다도 얼음장 같은 침묵이 우리 사이를 더 깊숙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갈라놓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서로를 감시하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었다. 완벽한 심리전, 잔인한 냉전의 시작이었다. 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저녁,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퇴근 후 시간을 때우기 위해 차를 몰아 한적한 강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다. 정막 속에서 주머니 속 낯선 진동이 울렸다. 내가 이 연극을 위해, 오직 이 복수만을 위해 새로 구입한 세상의 준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번호의 스마트폰이었다. 화면에는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었다. 당신이 지금 뭘 하는지 압니다. 그 여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누구지? 내 계획을 아는 사람은 준호밖에 없는데 이건 준호의 장난이 아니었다. 문장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나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지연을 향한 것인가. 그 여자라는 표현이 묘하게 거슬렸다. 이 익명의 발신자는 내가 꾸며낸 가상의 연인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연을 지칭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판에 끼어든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조력자 혹은 감시자의 등장은 내 복수극에 새로운 긴장감과 정당성을 불어넣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상처받은 자존심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건 생존을 위한 싸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내 연극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시간이 왔다. 나는 밤늦게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내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내 심장이 북처럼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드디어
스파이 앱에서 새로운 알림이 도착했다. 지연과 태환의 대화였. 심호흡을 하고 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 지연, 태환 씨, 요즘 남편이 너무 이상해. 매일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오고 집에 와서도 나랑은 말도 안 섞고 핸드폰만 붙들고 살아. 내가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꼭 예전의 나처럼.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역겹지만 달콤한 희열이 온몸을 감쌌. 꼴 좋다. 이제야 좀 알겠나. 내가 매일 밤 어떤 심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지새웠는지. 지연, 혹시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그런 거 아니면 저럴 리가 없는데. 나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이러다 그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나는 소리내어 웃고 싶었. 미친 사람처럼 광소를 터뜨리고 싶었다. 불안. 네가 감히 불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네가 내 23년 믿음을 칼로 난도질했을 때 나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지연아.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메시지는 내 복수심에 활활 타오르는 기름을 부었다. 지연,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만나는 건 당분간 피해야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겠어. 요즘 그 사람 눈빛이 너무 무서워. 걸리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아, 그랬구나. 감히 이 집에서, 내가 내 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이 집에서 그 더러운 짓을 벌여왔구나. 다시 한번 핏빛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눈앞이 붉어졌다. 하지만 나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좋아. 아주 좋아. 마음껏 두려워하고 있구나. 완벽하게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구나. 나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내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가시덩굴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밤낮으로 옥죄고 있었. 사냥꾼은 이제 완벽하게 먹잇감이 되었. 그녀는 공포에 질려 스스로 연인과의 안전한 미래 장소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 아직 한참 부족했다. 공포는 전체 요리에 불과했. 나는 그녀가 이 지옥의 만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메인 요리를 맛보게 해줄 생각이었.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지독한 질투라는 이름의 요리를. 그리고 그 완벽한 무대를 위한 여주인공은 마침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내는 자신이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이미 체스판 자체를 엎어버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공포는 훌륭한 전체 요리였다. 이제 그녀에게 지옥의 만찬, 그 메인 요리를 대접할 시간이었.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지독한 질투라는 이름의 요리를. 그리고 그 완벽한 무대를 위한 여주인공은 마침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 오랜 친구, 소희. 우리는 아직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던 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유한 말 그대로 불알 친구였다. 준호, 나, 그리고 다른 친구 한 놈까지 남자 셋 사이에 홍일점처럼 끼어있던 녀석. 털털한 성격에 예리한 직관을 가진 소희는 내가 지연과 결혼할 때부터 지연을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저 여자, 눈빛에 그늘이 있어. 사람을 전부 소유하려 들고 자기 편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부류야. 조심해, 민준아. 결혼식 전날 술자리에서 그녀가 툭 던졌던 말이 23년이 지난 지금 내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지연 역시 그런 소희를 늘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내 앞에서는 결코 티내지 않았지만 내가 소희를 만나는 날이면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있곤 했다. 그녀의 세상에서 남편의 이성 친구란 잠재적 적일 뿐이었으니까.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소희를 위해 우리는 준호네 집에서 조촐한 환영 파티를 열었.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도 소희는 내 얼굴에서 무언가 깊은 절망의 그림자를 읽어냈. 모두가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사이 그녀는 나를 조용히 베란다로 불러냈. 너답지 않아, 민준아. 무슨 일 있어? 꼭 영혼이 반쯤 나간 사람 같아. 밤 공기가 차가웠. 나는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연기와 함께 내 안에 골마 터지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아내의 외도, 스파이 앱, 그리고 내 안에서 핏빛으로 자라나고 있는 복수의 괴물까지. 소희는 놀라지 않았. 그녀는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올 것이 왔네. 그녀의 반응은 내게 기묘한 위안과 함께 서늘한 확신을 주었. 민준아, 그냥 슬퍼하고만 있으면 넌 평생 피해자로 사는 거야. 그 여자는 죄책감 조금 느끼다가 금방 잊고 새 출발하겠지. 그게 네가 원하는 그림이야. 그녀는 내 스마트폰을 가져가 지연과 태환의 다정한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사진 속에서 지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태환의 손을 확대하던 소희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입가에 교활하고도 매력적인 미소가 걸렸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자기 자리를, 자기 것을 뺏기는 거야. 무슨 뜻이야? 복수에도 격이 있는 법이지.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는 상대방이 사용했던 무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훨씬 더 날카롭게 갈아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 단순히 질투 유발이 아니야. 이건 테스트야. 그녀가 너에게 아직 감정이 한 톨이라도 남았다면 미친 듯이 분노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무시하겠지. 어느 쪽이든 넌 답을 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다음 수를 두면 돼. 그것은 단순히 질투를 유발하는 사진 한 장을 찍는 것이 아니었. 지연과 태환이 했던 포즈, 그들이 입었던 옷의 분위기, 심지어 사진의 구도까지 완벽하게 모방하여 그녀가 자신의 추악한 행동을 거울처럼 직면하게 만드는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악마적인 발상이었고 나는 그게 지독하게 마음에 들었. 그렇게 우리의 연극이 시작되었다. 소희는 훌륭한 배우였다. 우리는 준호 부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연기했다. 소희는 내 어깨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기댔고 나도 어색함을 감추고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녀가 내 귓가에 무언가 웃긴 이야기를 속삭였고 우리는 타이밍을 맞춰 환하게 웃었. 찰칵. 준호가 찍어준 사진 몇 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다정하고 은밀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바로 올리지 않았. 기다렸다. 초조함은 먹잇감의 몫이었. 이틀 후 나는 가장 도발적인 사진 한 장을 골라 내 SNS에 게시했. 평소 SNS를 거의 하지 않던 내가 올린 게시물은 그 자체로 사건이었. 그리고 예상대로 내가 설치한 지뢰는 정확한 시간에 터졌다. 그날 밤 지연은 살얼음판 같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서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유리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액정 위로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 화면에는 나와 소희의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 이게 뭐야? 설명해. 이 여자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태연하게 식탁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에 집중하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불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그녀가 모든 분노를 쏟아낼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완벽한 광인으로 만들기 위한 무대 장치였다. 친구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귓속말은 왜 하는데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거실을 채울 때쯤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찍은 사진일 뿐인데. 친구. 이게 그냥 친구 사이로 보여. 내 눈을 속이려 하지 마. 글쎄.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날렸다. 작년에 자기가 태환이랑 찍었던 사진이랑 비슷해 보이네. 나는 당신이 동료랑 다정하게 사진 찍어도 괜찮았는데 자긴 왜 그렇게 화를 내? 태환이라는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의 얼굴에 흐르던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두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커졌다. 방금 전까지 나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던 맹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녀는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어설프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환 씨는 그냥 동료라고 했잖아. 업무상. 나는 비웃었다. 나 자신조차도 소름 끼치는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였다. 업무상 허리를 감싸고 업무상 밤늦게 둘이서만 만나나. 웃기지 마, 지연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고 등 뒤에서 영혼까지 무너지는 그녀를 남겨둔 채 문을 쾅 닫아버렸다. 게임은 끝났다. 그날 밤 나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스파이 앱에서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지연이 태환에게 보내는 공포에 질린 메시지들이었다. 그 사람이 알았어. 태환 씨, 우리 사이를 알고 있어. 방금 당신 이름을 말했어. 어떻게? 날 감시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나 이 가정을 잃을 수 없어. 미안해. 그 메시지를 읽는 내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스스로 자신의 불륜 관계를 끊어내게 만들었다. 이 체스판의 왕은 이제 나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가정을 지키려 발버둥 치는 동안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마지막 한 수를. 나는 시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또한 가장 냉정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묵직한 가죽 소파에 앉아 나는 몇 달간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수백 장에 달하는 메시지 대화, 다정한 사진들, 빽빽한 통화 기록까지. 중년의 변호사는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를 훑어보더니 감탄과 연민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하군요. 감정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건 물론이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류 더미 속에서 태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짚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것이 내 세 번째 미스터리였다. 민준 씨,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남자, 태환이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태강건설 회장입니다. 언론이나 뒤에서 더러운 수법을 쓸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경고는 내 복수극에 또 다른 변수를 추가했지만 오히려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지연이 잠든 깊은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 있던 23년간의 모든 저축액을 내 개인 비상금 계좌로 옮겼다. 모니터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은 더 이상 우리의 행복한 과거와 땀의 결실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무감각한 관계의 종말을 고하는 부고장일 뿐이었다. 동시에 나는 새로운 거처를 구했다. 그녀와의 기억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낯선 곳이어야 했다. 마침내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신축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텅 빈 공간에 서서 창밖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자 기묘한 해방감과 함께 지독한 씁쓸함이 밀려왔다. 내가 내 손으로 지었던 우리의 23년 역사가 담긴 그 집을 곧 내 손으로 떠나야 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과정이 남아 있었다. 내 심장과도 같은 두 아들, 현우와 서준이를 마주하는 일이었다. 나는 주말 저녁 아이들을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사랑하는 두 아들의 얼굴을 참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목이 메어왔다. 이것은 내 계획 중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다. 아이들은 거짓된 평화가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알 자격이 있었다. 아들들, 아빠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내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아빠와 엄마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 22살의 현우는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지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17살, 아직 감수성이 예민한 서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왜요? 엄마가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절규가 내 심장을 찔렀다. 얼마 전 첫사랑에게 실연당했던 아들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엄마의 배신은 어린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상처였을 것이다.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서준이를 끌어안고 떨리는 등을 토닥여 주었다. 잠시 후 평정을 되찾은 현우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서준이는 당분간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하세요. 훌쩍 커버린 아들의 모습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어려운 산을 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일이었다. 나는 몇 날 며칠에 걸쳐 모든 증거 자료들을 인쇄했다. 프린터가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밤새도록 윙윙거렸다. 수백 장의 A 사용지, 수십 개의 잉크 카트리지, 두꺼운 파일 바인더. 나는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 펜으로 표시하며 보기 좋게 편집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다. 우리의 23년을 해부하고 장례를 치르는 의식과도 같았다. 젊은 시절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연의 사진을 증거물 목록에 첨부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지연의 배신에 대한 완벽한 기록, 14개의 두툼한 증거자료 파일이 완성되었다. 14개의 시한폭탄. 나는 서재 책상에 나란히 정렬된 14개의 파일을 바라보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이 폭탄들의 뇌관을 터뜨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그날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14개의 시한폭탄은 이제 발사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그날을 기다려 뇌관을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복수의 축제를 위한 데이를, 한 해의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로 정했다. 나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며칠 전 11개의 시한폭탄을 들고 집을 나섰다. 두툼한 서류 파일들은 저마다 화려한 붉은색 포장지와 금색 리본으로 포장되어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설 선물처럼 보였다.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꿀을 바른 독약 같은 선물이었다. 나는 명절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우체국 안에서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거의 경건한 마음으로 각각의 선물 위에 펜으로 수신인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장인, 장모님께. 나는 속으로 읊조렸다. 평생을 자랑스러워했던 당신들의 딸이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 똑똑히 보시죠. 2명의 처형에게. 늘 동생을 위하는 척, 현명한 척하던 당신들도 이 진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군. 그리고 아내와 가장 가깝다고 떠벌리던 그녀의 친구 몇몇, 너희들이 나누던 우정의 실체가 얼마나 허약한지 시험해 볼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선물 하나는 지연과 태환이 함께 근무하는 대기업의 인사팀장 앞으로 보내졌다. 귀사의 도덕적 기준과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해 볼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님. 창구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내 웃음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 그 뒤에 내 심장은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모든 택배가 정확히 설 연휴 직전 혹은 설날 당일 아침에 도착하도록 특급 배송으로 붙였다. 온 가족이 모여 행복을 나누는 가장 성스러운 순간에 그들 발밑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도록 우체국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뺨을 칼날처럼 스쳤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신과는 점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복수극의 마지막 밤, 섣달 금음날이 찾아왔다. 우리 집 식탁은 23년간 그래왔듯이 온갖 맛있는 명절 음식들로 가득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노릇하게 구워진 오색전, 달콤 짭짤한 갈비찜 냄새가 집안 가득 진동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다. 우리의 행복했던 과거를 재현하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나는 지연의 그릇에 그녀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덜어주고 그녀가 아끼는 와인을 잔에 따라 주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깊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에 띄게 행복해 보였다.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었던 나의 이상 행동과 지독한 냉전이 모두 끝났다고, 우리의 관계가 드디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듯했다. 가엾은 여자. 그것이 단두대로 향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보, 요즘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이제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그녀가 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내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족. 감히 그 단어를 더러운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았다. 지연은 아이처럼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아왔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내 팔의 모든 신경세포가 경멸감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내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 역겨움마저도 그녀에게 내리는 형벌의 일부였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TV에서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숫자가 줄어들수록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속으로
나만의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다. 10. 오늘 그녀가 내게 했던 거짓말의 숫자. 9. 내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아낸 횟수. 8.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기까지 남은 시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나는 지연의 턱을 들어 짧게 입을 맞췄다. 그녀는 감동한 듯 눈을 반짝였. 그 눈빛 속에 담긴 희망이 나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 그리고 우리의 23년 결혼 생활에 거대한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관계를 가졌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 열정도 아니었. 그것은 정복이었고 삭제였. 내 소유물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자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작별 인사였. 나는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놈의 흔적을 내 흔적으로 덮어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아마도 이것이 화해의 신호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니, 이것은 마지막 뺨따귀였다. 가장 치욕스러운 만족감과 피로감에 지쳐 깊이 잠든 그녀를 확인하고 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내 연극의 마지막 커튼콜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한 개의 파일, 오직 그녀만을 위한 선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첫 페이지에 내 이름 석자가 피처럼 선명하게 서명된 이혼 서류를 강력한 테이프로 붙였다. 나는 그건 역시 다른 선물들처럼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고 눈부신 금색 리본을 묶었다. 나는 침실로 돌아와 내가 누워 있어야 할 빈 베개 위에 그 선물을 올려놓았. 그 옆에는 나의 옛날 휴대폰과 변호사의 명함을 함께 두었다. 내가 그녀에게 남기는 유산은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우리의 웨딩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우리. 나는 사진 액자를 들어 올려 엄지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낸 뒤 다시 내려놓았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미리 준비해둔 2개의 배낭을 양어깨에 맸다. 그 안에는 나의 부서진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가 담겨 있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키를 재던 문설주의 흠집, 내가 직접 페인트 칠했던 거실 벽, 23년의 세월이 모든 곳에 훈장처럼 그리고 주홍글씨처럼 묻어있는 이 공간. 순간 가슴 속에서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칼날 같은 결심이 그 파도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나는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밖은 차가운 새의 새벽 공기로 가득했다. 멀리서 간헐적으로 폭죽 터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코트깃을 세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지연에게, 그리고 나의 옛 세상에게 민준이라는 남자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나는 유령이 되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핵폭탄을 남겨둔 채 설 연휴 내내 나는 새로 구한 텅 빈 오피스텔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모든 연락을 끊었다. 옛 휴대폰은 버렸고 새 번호는 오직 누나와 준호만이 알았다. 나는 인터넷도 뉴스도 보지 않았다. 내가 설계한 거대한 지진이 세상을 뒤흔들기 전 스스로에게 필요한 마지막 고요를 선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통쾌함이 뒤섞여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네가 보낸 폭탄 터졌어. 아주 난리가 났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누나의 이야기에 따르면 내가 보낸 설 선물은 정확히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있을 때 장인, 장모의 손에 도착했다. 아무 의심 없이 화려한 포장지를 뜯은 그들은 그 안에서 나온 수백 장의 서류 더미와
적나라한 사진들을 보고는 그대로 졸도할 뻔했다고 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막내딸의 추악한 진실이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눈앞에 펼쳐졌으니 누나는 장모가 전화를 걸어 자네가 우리 딸 인생을 망쳤다고 울부짖길래 형님 딸이 먼저 형님 사위 인생을 박살냈잖아요. 라고 소리쳐줬다며 씩씩댔다. 폭풍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다. 처형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지연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소문은 가을 산불처럼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다. 다른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 더욱 통쾌했다. 지연과 태화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회사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며칠 뒤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기업 인사팀 앞으로 보낸 내 선물이 아주 효과적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조용히 지연의 페이지에 접속했다.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그녀는 나를 찾는 절박한 글들을 연달아 올리고 있었다. 여보, 어디야? 제발 연락 줘. 이건 오해야.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인간 사회의 잔인한 축소판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지연아, 무슨 일이야? 힘내. 와 같은 걱정과 위로의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진실이 서서히 퍼져나가자 댓글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이게 사실이야. 어떻게 남편한테 소름 돋는다. 위선자. 당신 아들들이 불쌍하다. 위로는 비난으로, 걱정은 조롱으로, 심지어는 저주로 변해갔다. 결정타는 그녀의 절친이 남긴 댓글이었다. 지연아, 나한테 온 택배 설명해봐. 더는 내 편 못 들어주겠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다. 그녀가 내 옆에서 23년간 쌓아 올렸던 견고한 세계는 단 며칠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텅 빈 오피스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녀의 몰락을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마치 전쟁이 끝난 후 멀리서 폐허가 된 적진을 내려다보는 장군처럼 그곳에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한 희열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집행이 완료된 정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내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맹렬하게 불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쪽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대면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